안녕하세요. 청년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 신금과 유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금의 계절과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신금은 이미 한낮의 시간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시 반부터 5시 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이제 빛이 아직 남아있고 하루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죠. 그런데 뭐 여름 같은 때는 아직 한낮이니까 그 시간상의 문제가 계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절은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신월에 들어서면은 이제 입추가 나옵니다. 당연히 인목과 대비되는 상황이니까 인목에서는 입춘이 있었죠. 그러면은 신금에서는 입추가 존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금이 갖고 있는, 신월에 갖고 있는 이 입추라는 계절이 이제 서서히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가 본 이 계절상으로는 8월이기 때문에 8월은 아직 한낮의 태양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거 가을이라고 보기에는 좀 뭔가 어설픈데라는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가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신금의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이미 오화의 정남을 지나서 이제 정소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의 성향을 살펴보면은 신금은 가을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을은 숙살지기, 금은 숙살지기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들을 전부 다 거두어서 이게 수확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생명체들은 모두 가차없이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냉정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 자체가 무언가를 차단하고 끊어내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화의 기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보통 많은 오행 중에서 목화토 금수에서 자기를 극하는 것을 보면은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신금은 화를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와 나를 좀 단련시켜줘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갖고 있는 것은 매우 강한 성질의 금이고 그리고 이게 아직 금괴 천간으로 말하면 경금이라고 그랬죠. 금괴와 같은 철괴와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화가 와서 자기를 단련시켜주고 때려주고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은근히 바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화가 너무 치열해서 이 화가 너무 강한 경우에는 오히려 신금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또 적절한 선상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자, 또 하나 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었죠. 네, 토입니다. 토는 목의 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성향 때문에 목을 키워서 그 결실을 만들어내는 가색의 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극을 당해도 이 극을 당함으로써 목이 수확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희생적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색의 공을 염두에 둔다.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금과 12지지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과 자수의 관계입니다. 신금과 자수의 관계는 신자진 삼합에서 신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자수에게 생을 해주는 거죠. 자수는 가만히 있어도 신금이 자기를 생해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수는 가만히 있어도 신금이 와서 자기에게 그 기운을 모두 충족을 시켜주니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만일 한습한 기운일 경우에는 신금과 자수가 만나서 오히려 한습을 더 가중시킨다는 거. 요게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계절상 가을, 겨울이다 라고 하면은 화기의 도움이 있다면은 더욱 좋은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신금과 자수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 신금이 자수를 계속 생해주기 때문에 본인의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런 것도 표현을 볼 수 있겠지만 자수 입장에서는 매우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금과 축토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생금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축토와 신금은 토생금이 성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생금의 원리가 성립이 되긴 합니다만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축토는 습한 토양입니다. 그리고 신금은 습금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습이 더욱 가중되는데 축토는 탄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습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주 어딘가에서 이 한습을 조절해 줄 화의 기운을 또 갖고 있다라면 역시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다음은 신금과 임목의 관계를 보도록 할까요? 신금과 임목은, 자, 목은 숙살직이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생명체만 보면은 가서 잘라내는 게 본인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목과 임목은 신금이 와서 매우 부들부들 떠는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우 두렵습니다. 그래서 언제 와서 임목을 치게 될지 그런 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일 임목이 수학의 단계에 들어서 이 결실을 맺은 상황이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임목이 이제 심어놓은 파종한 모습이라면은 아직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상황인데 신금이 와서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결과를 못 보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급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임목도 생깁니다. 신금도 생깁니다. 뭐든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은데 그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조사하고 공부하고 참고 기회를 엿보고 이런 이 심리적인 그런 안배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인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화와 수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목에게 오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노합을 해서 오화를 지원하고 오화는 신금을 제재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극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수로 통해서 신자라고 해서 자수를 생하느라고 임목을 치는 것을 까먹게 만든 내가 생하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임목이 옆에 있어서 임목을 치는 인신충을 까먹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래서 자수는 오히려 임목에 끌려가는 이런 관계들이 긍정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충의 해결 방법은 화와 수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긍정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금과 묘목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과 묘목은 암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을목과 신금에 있는 경금이 서로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근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근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근근목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신금은 경금과 유사하다고 그랬죠. 경금은 표현을 하기를 도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끼가 나무를 재는데 간목 같은 경우에는 딱딱 치면서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만 넝쿨을 칠 적에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넝쿨에 걸려가지고 이 넝쿨에 도끼가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묘목과 신금의 관계입니다. 자신이 쳐야 되는데 유금처럼 날카롭지 못하고 도끼와 같이 큰 나무들을 베는 이런 중량감이 있는 것이 넝쿨에 엉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될 것을 못 잘라내고 오히려 걸리고 걸리적거리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이런 경우에 원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습과 습의 만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습과 습에 만나서 이게 잘 풀려야 되는데 딱 이 도끼가 움직이는 대로 뭐든지 다 이 잘라지고 마음대로 가야 되는데 틱틱 걸려서 뭔가 잘 안 풀리는 현상 이런 게 묘신 원진으로서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푸는 방법은 역시
화기로 이 습의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역시 묘목 또한 화기를 만나면은 긴장감을 갖고 습을 풀어내고 긴장감을 갖고 약간 풀어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묘신 원진의 관계에서는 화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방법이 가장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금과 진토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생금이 원활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토생금이 잘 되고 있으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축토와 관계는 매우 다릅니다. 축토는 한습이었지만 진토는 난습입니다. 그러니까 한한 기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신자진에서 신진가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 신금과 진토가 서로 수의 목적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합이라고 하는데 이 가합이라고 하는 것은 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자가 반합을 이루고 자진이 또한 반합을 이루는데 왕지가 빠진 합은 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합이라고 합니다만 천간에 이런 것을 대표해 줄 수는 있는 그러니까 임수 같은 거죠. 임수가 와준다면 이 가합이 성립돼서 우리는 이제 수로서 대표성을 띄우자라고 해서 이 둘이 가합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천간에 임수가 없고 혹은 개수가 없고 그냥 이 둘만 신금과 진토가만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가합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토생금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금으로서는 토생금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네, 다음은 신금과 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은 신유술의 금의 방국을 이룹니다. 사화는 사유축의 삼합을 이룹니다. 둘 다 금의 목적지는 같으나 서로 형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또한 생지고 또한 생지입니다. 이 둘이 서로 시작의 단계에 있어서 무언가 빨리 일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신금은 자기가 금의 방국으로서의 위치를 얘기하고 사화는 삼합으로서의 위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금의 목적은 같으나 서로 방향성에 다름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형을 만들어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엔 또 하나 화극금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화는 신금을 제대로 극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신금으로서는 우화가도 좋고 사화가 와도 좋은데 그 쓰임이 다른 거죠. 사화가 오는 것은 자신을 비춰주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우화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좀 더 그릇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화가 신금을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화가 신금을 극하지만 이게 극이 제대로 극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신금을 비춰둔 이런 현상, 금을 도와주는 현상을 또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사화를 봐야 될 것이 사화가 화의 입장인데 화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화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화의 사화가 지지에 있어서 사화를 믿고 있었는데 사화가 오히려 금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사화가 화로서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화로서의 지원을 해주지 않고 금으로서 돌변한다.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표현을 얘기하자면 사화가 화를 배신했다. 금으로 돌아섰다. 이런 표현법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화가 어떤 현상을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신금과 오화의 관계를 보도록 할까요? 신금과 오화. 신금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와서 자기를 두들겨주고 불로 녹여주고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과 오화의 관계는 얼마든지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관입니다. 신근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이 누르고 억제하는 관인데 이 관이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만든다는 거죠. 자, 우리 부모님들 잘 보셔야 되겠죠? 만일 우리 자녀가 이런 신근과 오화의 관계를 갖고 있고 이 오화가 치열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는 관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디선가 본인들의 능력을 키운다고 한다면은 사설 교육기관보다는 인정된 공인교육기관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게 하는 게 더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관계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금과 미토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신금과 미토는 인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토가 신금을 생해줄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미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게 아니라 신금이 미토의 기운을 열심히 끌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조열한 토양입니다. 습한 금입니다. 습한 금이 있기 때문에 이 조열한 토양으로서 그 기운을 막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쪽이 계속 서로 조하고 조한 기운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기운을 끌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행히 신금은 미토에게 기운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신금과 신근임입니다. 네, 역시 금과 금이 또 뭉쳐져 있죠. 금과 금이 뭉쳐져 있다는 것은 이 금들이 매우 강력해져 있다는 모습입니다. 금들이 강력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을 무언가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역시 화의 기운, 특히 뭐 5화 정도면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화의 기운으로 이 신금들을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어디선가 목이라도 하나 보이면 바로 가서 이 목들을 잘라내는 이 수학을 봐야 되는데 수학을 보기 전에 벌써 서로 누가 가져갈지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만 보였다 그러면 바로 자기 걸로 만들려고 가서 달려듭니다. 네. 5화로서 견제를 해주고 자 좀만 참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화가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겠습니다. 다음 신금과 유금을 보면은 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금의 기운이 오히려 신금과 유금의 기운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방합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화의 기운으로 통제를 해주는 게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겠습니다. 신금과 술토의 관계. 네, 신금과 술토의 관계는 역시 가을의 기운입니다. 가을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 기운들이 매우 한습한 것을 염려를 해야 됩니다. 역시 화의 기운이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금에게는 화의 기운이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신금과 해수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신금과 해수의 관계는 둘 관계가 금생수와 이 관계가 되는데 이 금생수의 관계에서 해수는 이미 많은 물입니다. 여기서 신금에서 금생수를 해줘서 고맙긴 한데 이게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해수가 더 막강하기 때문에 신금이 가라앉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수다금침이라고 합니다. 수가 많아서 금이 가라앉는다. 그래서 신금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본인은 열심히 생해주는데 자기가 생해준 게 티가 안 난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는 목의 기운, 화의 기운 이런 것들이 적합적으로 토의 기운, 뭐 여러 가지 기운들이 잘 배합이 되어서 이 신금의 역할을 좀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유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유금은 이제 가을의 한 정점에 서 있습니다. 네, 정서 방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을에 모든 추수가 다 끝나서 이제 수확을 마친 상황입니다. 계절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확이 다 마쳐지고 이제 뭐 감 정도 남았을까요? 감 정도 남아서 그거를 이제 이 수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유금의 성향이 이미 다 완성되었다입니다.
나뭇가지 끝에 처음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살짝 맺었던 것들이 이제 완벽하게 열매를 맺어서 이 모체로부터 떨어질 일만 남은 겁니다. 언제든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우리는 농부가 가서 손으로 직접 따는 이런 모습입니다만은 이건 실제로 다 익고 떨어질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만나면은 이미 교육은 다 끝났다. 나가서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 인재를 갖다 쓰면은 너의 회사에 뭐 충분한 이 고급 인력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만 잘하면 된다. 이런 게 되겠죠. 자, 유금의 성향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유금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사회에 나갈 준비가 돼 있고 또 유금이 갖고 있는 모습은 보석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 주목을 받을 준비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점이 생기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역시 왕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금의 왕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위주로 흘러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유금의 성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유금의 성향 중에서 유금은 화가 필요한데 그 화가 너무 또 강하면은 매우 불편한 모습입니다. 유금을 좀 더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은 유금은 매우 잘 재련된 그리고 당금질이 잘 된 이런 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칼에 이렇게 문양까지 다 접혀져 있는 흔히 뭐 훌륭한 칼을 만들려면은 1000번을 접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10번을 접습니다. 10번을 접게 되면은 1000겹이 되는 거니까요. 왜요? 2의 10승은 1024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10번만 접어주면 1000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날을 갈고 나면은 여기서 이런 문양들이 생기는 거죠. 이 문양들이 1000겹을 접었을 때 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여기에 자기만의 뭐 진흙 같은 것을 붙여서 당금질 할 적에 마지막 문양을 낸다고들 하는군요. 네. 어쨌든 이 당금질을 하는 과정에서 이 쇠가 불순물들이 고루고루 퍼져서 이 쇠가 이 어떤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도록 이런 순도 높은 과정을 겪는 그러니까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런 위치까지 갈 때 동안 훈련을 많이 겪은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난 이 정도 대접을 받을 만해 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금이 갖고 있는 모습이 이러한데 여기에 다시 불길이 가해졌거나 오는 가공이 들어가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를 다시 가공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얘를 부서뜨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춰주는 역할로서는 빛으로서의 역할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만은 열로서의 역할은 부정적이다. 이게 바로 유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금의 시간은 5시 반부터 7시 반, 저녁 먹을 시간이죠? 네,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유금의 방향은 정서쪽의 모습이고 이제 유금과 나머지 12지지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수와 유금과의 관계입니다. 자수는 왕지입니다. 유금도 왕지입니다. 금생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왕지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쪽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혹독한 훈련과 그런 계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완성된 완성체. 자수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는 정보의 근원. 서로가 서로의 왕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줘. 내가 널 도와주마.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서로 그저 그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한 둘 다 한냉한 모습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겨울의 모습, 이거는 가을의 한 정점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한냉의 모습 때문에 서로 유동성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유동성을 키우기 위해서 역시 화의 기운이 적절하게 필요하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유금과 축토를 보도록 할까요? 사유축금국을 이루는 거에서 축토가 유금을 많은 보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축토가 가장 긍정적인 경우는 화가 치열할 적에 이 화를 축토가 다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다 끌어들이면서 유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의 기운도 적절하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토가 화의 기운을 끌어들이면서 그 화의 기운을 이쪽에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금과 축토의 관계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금과 임목은 저번 임목 할 적에도 말씀드렸죠? 둘 사이가 서로 원진의 관계입니다. 이쪽도 조한금이고 이쪽도 조한목입니다. 서로 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역시 습으로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다음은 묘목과 유금의 관계를 보도록 할까요? 묘목과 유금은 네, 숙살지기입니다. 그리고 묘는 묘의 왕지입니다. 목의 왕지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묘유충을 발생시킵니다. 묘목은 숙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도끼와 넝쿨 관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도끼는 이 날이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습니다만 유금은 낫,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넝쿨들 같다 보면 싹싹 변해는 매우 날이 날카로운 금입니다. 그러니 서로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묘목과 유금의 관계는 서로 유금이 매우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관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묘목이 피해를 많이 본다. 네. 다음은 유금과 진토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유합이 성립이 됩니다. 진토는 토생금으로 유금의 지원을 아낌없이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적절한 습과 적절한 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금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진토는 뭐가 막 흐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봄에 여기저기에서 이 새싹들이 올라오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금이 와서 이 어느 정도 자라있고 흐트러진 모습들을 착착착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진토로서는 그 모습이 매우 긍정적이죠. 유금은 매우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토의 이런 약간 흐트러지고 자유분방한 모습, 그렇죠.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이 유금으로 하여금 나도 저런 모습이 좋아 보여 라고 진토를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보완점, 불이 빠졌던 부분을 보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토생금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본래 성향을 또 다시 찾아가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 원국에서 진유합이 있다면 적절한 흐트러짐과 적절한 깔끔함, 이것들이 서로 중도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금과 사화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합입니다. 그래서 화극금이 일어나야 되는데 화극금이 아니고 화생금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화극금이라고 하는 용어만 봤는데 어째 화생금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겠죠. 네. 어떤 관계를 보면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칼날이 있다라고 했죠. 이 칼날이 있는데 주변에서 까만 모습인데 여기에 빛이 이 칼날을 비춰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칼날에 위협을 느낍니다. 네, 이게 바로 사유합의 모습입니다. 유금은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모습을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유금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화생금의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사유합을 하면서 이 유금은 사화에 의해서 기운을 받는다. 흔히 배터리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화는 유금의 배터리가 되어준다. 그래서 유금이 오히려 힘을 더 잘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금과 오화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금으로서는 난리 났습니다. 이미 완성된 모습이고 보석이고 완전히 가공이 끝난 금의 모습, 황금의 모습인데 여기에 불길이 더해집니다. 녹아내리는 일만 남겠죠? 그러니까 유금으로서는 매우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습이나 축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와서 이 오화를 제지시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수의 관계가 와서 수가 와서 이 오화를 정돈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미토와 유금의 관계를 보도록 할까요? 자, 토생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한 토이고 조한 금이고 게다가 왕지입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미토 또한 조한 토양이기 때문에 생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성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여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관계하고는 좀 다르죠? 신금은 미토에게 날 도와줘 하고 기운을 끌어오는데 유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 우리 똑같은 형제라도 어떤 아이는 나 이거 필요해, 이거 도와줘, 나 이거 갖고 싶어 라고 울고 불고 어떤 경우에는 애교를 쓰고 네,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받아옵니다. 그러나 한 형제는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부모 입장에서는 고민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한쪽은 열심히 끌어오는 설에 가는 모습인 거고 한쪽은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점 그 아이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런 관계들이 바로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금과 신금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네, 방금 전에 말했던 겁니다. 금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금의 기운이 강해지는 건데 유금 입장에서는 월지를 누가 장악했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월지를 신금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신금이 월의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금이 신금을 따라가야 되는데 유금 자체가 대장인데 자기보다 못한 신금을 따라가려니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리에 대한 다툼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내가 처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자리밖에 못 있는가라는 그런 모습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은 왕지를 장악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유금과 유금과의 관계를 보도록 할까요? 네, 칼날이 서로 난무합니다. 도상검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한 조하고 조한 모습입니다. 서로 깔끔하고 냉정한 모습들이 이 사주 내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냉정하고 이 냉랭한 이 모습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평생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날카로운 금속의 속성인데다가 조한 기운까지 가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자기 선에서 어긋나면 바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 형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자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잘 풀린다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사의 모습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도산검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 집도로 하면서 이 사람들의 칼로 제재하고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형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네, 유유자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유술합을 보도록 할까요? 긍정적은 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신유술의 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역시 술토가 조하다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이 점점점 기운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 유술합이기 때문에 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유금도 또한 빛도 필요하고 습도 적절하게
필요하게 되는데 만일 사주가 조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면은 당국을 이루고 있습니다면 결국에는 이 스스로 부서지는 뭐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미토와 유금의 관계에서도 이것도 미토 할 적에 얘기를 했었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유금이 부서질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수와 유금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을 얘기를 할 적에 천간의 신금 파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에서 바닷가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돌이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그냥 일반 돌이더라. 라는 모습입니다. 유금은 신금과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수는 임수와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유금을 만나고 유금이 해수를 만난다는 것은 유금이 해수에 의해서 많이 씻겨져 나간다는 거죠. 씻겨져 나가는 것은 본인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사회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가 유금에게 식상이 되는데 이 식상을 매우 잘 쓴다라는 겁니다. 대화 능력도 뛰어나고 자기의 능력을 표출하는, 그러니까 표현 능력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능력으로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금과 해수와의 관계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신금과 유금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